최태민이 박근혜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그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최태민이 5명의 부인이 있었고 6번째 이제 사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면. 그런데 저는 적어도 최태민의 패밀리들이 향후에 먹고 살 경제적 밑바탕을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한 단계고, 더 이들의 패밀리로 완고하게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영구적인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예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재단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최태민의 프레임에 넘어갔다. 그리고 박근혜가 어쨌든 최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밀 안가에 지하의 채권과 금괴, 현금, 금은부화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지금 최재석 씨가 이 돈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근본적인 돈이라고 알리바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장을 할 만합니다. 이건 자기 부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님 왜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즉시 그 이하의 자녀, 부인이 5명에서 난 자식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호적정리 하는 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재석 씨가 증언하기를 말하는 대로 이 돈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 일단 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최재석 씨 말은 최순실과 최순득이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거 플러스 박근혜가 갖고 있던 비밀 계좌도 최태민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비밀 계좌도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이 2달 동안 또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순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최순득을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최태민이.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 근거를 봤을 때 이 비밀 재산들이 최순득과 최순실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동안이 2달이 필요했던 거고, 그중에 법적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경찰과의 문제, 사망신고의 문제, 호적정리의 문제들을 최고의 법률 또는 집사 역할을 했던, 법률 집사 역할을 했던 김기춘이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고, 이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지금의 이 사항을 만든 종잣돈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재벌들한테 삥 뜯고 거론 짓거리를 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 탐욕은 탐욕인가? 탐욕이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교장 선생님. 최영국. 최영국 교장. 그분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요, 돈을 막 요구한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 자체가 원래 특성이. 그치.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한 100억만 벌면 뭐 그만 벌고 뭐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돈이. 일단 100억은 킵이고? 킵이고 더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선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이런데 CD 이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정작 좀 급하게 급전을 써야 되는데, 저 말 20억 주면은 사는데 현금이 없어.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 그럴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짜의식 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도 자리에 있으면 다 공짜로 해줘. 일종의 협찬 선생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말이 필요해. 100억짜리 말도 선생님이 사주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예. 인간들이 정말 무엇대 처망하다 진짜. 빌딩이 이렇게 많다면서. 그건 못 움직이는 돈이니까 거기서 월세만 나오잖아요. 월세 장난 아닐 텐데. 장난 아니어도. 평소에 꿈이 뭔지 아세요? 빌딩 주인이에요. 네,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빌딩 주인으로서도 굉장히 악덕 빌딩 주인이었다고 해요. 정말 개미들의 지옥이었다나 세입자들을 그렇게 빨대 꽂고 털어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남 일대의 그 빌딩에서 거기에 입주했던 많은 세입자들이 털려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근데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 지가 뭐 약간씩 이자나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서 점점 더 몸집을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복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복무하는 노예가 된 거야. 돈을 지키는 노예, 돈의 노예. 돈이 오야야. 돈이 나에게 명령을 해. 나를 불려라.
그러면 나는 그거에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부역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체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순실 일가가 지금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어떤 조작이나 커넥션은 저는 없다고 봐요. 장시호가 까발린 태블릿 PC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박근혜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임이 드러나 버린. 그렇죠. 결정적인 이메일 같은 것이 다 예, 들어있다는 정권 거잖아요. 초기에만 뭐 잠깐 그 받았다도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에 썼던 것까지 지금 까발려진 상태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순실과 장시호 드디어 이제 집안 개싸움의 서막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 이론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불기 전에 네가 먼저 불면 너는 죄를 적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어찌됐든 나부터 살겠다고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견 교환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취소 안에서도 최순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변호인 접견을 하는 그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변호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얼마밖에 나지를 않는데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대네요. 그리고 지금 너무 웃긴 게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자기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변호사냐 아니면 박근혜 변호사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게 막 자기가 전혀 최순실을 위해서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많이 지금 줄줄 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설계의 한 측면이다. 모든 죄를 장시호든 정유라든 관계자들이 최종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라고 화살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건 최순실과 장시호의 형량을 감형한 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장시호가 PC를 제출하고 나서 최순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막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는 뭐 스크린 효과라고 보고 실제로는 모든 지시가 박근혜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걸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국정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 아니고 박근혜가 몸통이고 박근혜가 몸통을 통해서 아래에 십상시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이 쭉 이행한 단계다. 그래서 수괴가 박근혜라고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이 떨어지고요. 박근혜는 죄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면 받을 거니까. 대통령은요. 다음 대통령 1년에 사면해 줍니다. 에이,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냐면 확정지면 어떡해요. 화합이니 어쩌니 해서 과거에 군사독재 그 악랄한 살인자들도 다 사면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고 생각한다. 코드의 설계를 놓고 최소한 오래 살지 않도록 국민적 감정에 부합되는 한 2, 3년 정도만 또는 5년 이내로 살 수 있게끔 형량을 조절해가는 설계의 일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장시호가 무슨 뭐 막 검찰한테 속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의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때 제출하자 해서 형량 얼마 받고 형량을 계산하고 있다 지금. 난 그렇게 그러니까 신민님 말씀이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박근혜한테 밀어놓고 박근혜가 사면 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 그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그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부분도 최순실이 개입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과 박근혜 관계에 있어 직접대물죄라든지 탄핵 요건들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에게 불리한 최순실에게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장시호가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저는 더 아직까지는 강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최순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난 달리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 접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촌 살인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름. 오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조작했다면 그 자식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분위기를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어떤 식의 독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가서 장시호가 아차 우리 집안은 5천살인 사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칫솔 같은 거 깎아가지고 막 목을 찌르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 영화 너무 많이 봤어. 아니 그 장시호가 우리 집안 5천살인 사건 그러면 장시호도 공주인가요? 장시호는 최순실 집안인데 5천살인 사건하고 아 이종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이종으로 얽혀 이종 있죠. 관계잖아. 그리고 집안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고요. 엄마 형제들이 잘 뭉치는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상당히 모계사회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쪽 집안 내 이종으로 뭉쳐져 있는 그쪽 그 최씨 일간에 거기는 최씨들이 대장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순실 의존력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종님 이야기는 박근혜 집안인데 이렇게 오촌살인 사건이 난 건. 근데 실행자가 어쨌든 이쪽이랑 같이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최씨 집안과 박근혜 일가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뭐 이렇게는 그게 이제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씨 집안 안에 박근혜가 들어 있는 거고. 걔네들 성씨 바꾸시고 싶을 거야.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다 최씨로 모계로 해갖고 엄마장 따르기.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네. 임씨가 돼야 되는데 임선희 씨. 아니, 그러니까 최순실부터. 최태민 딸들은 다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은 최씨로 만드는 그 정도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 아, 근데 혹자는 진짜 정유라와 장시호까지도 생모가 박근혜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또 계속 하셔요. 네. 진지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시호는 뭐 최태민과 누구, 정유라는 또 누구와 누구. 전적으로 믿지는 않은데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집안 자체를 이런 게이트를 보면서도 자기들 상식이 안 맞으면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여기는 모든 열린 가능성은 다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게이트는 사실 장시호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정유라 중심으로 돌아갔거든. 정유라가 진짜 친자가 아닐까 그 의심을 계속 해봐요. 근데 뭐 어쨌든 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태민 사망과 정유라 출생 사이에 한 2년 정도는 이제 출생 신고를 조작하는 나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생식 능력 같은 경우에도 차원병원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불임 클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90년대부터 쭉 해왔던 데가 또 차병원 계열이고 그런 등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있죠. 최태민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기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나이보다 한 4살인가가 더 나이가 적대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유라의 부계는 역시 그분이실 걸로 확신이 들고 그런데 장시호의 부계는 그분이 아니시라는 설이 굉장히 높아요. 또 다른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로 돈다 장시호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모계는 한 사람이고 네, 모계는 하나인데 예. 부계가 메인이냐 아니면 사이드냐 그 차이에 그 집안에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격까지 집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전혀 다른 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느 집안이나 뭐 우리가 일반 서민들 가게가 좀 그게 없지. 그 이상한 쪽으로 가면요 계적부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은 부인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최태민은 부인도 되게 많고 이름도 여러 번 갈고 나이도 많이 속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솔직히 정유라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름도 많이 바꾸고 나이 정도 한 2년 정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거 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은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붙잡혀가지고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예. 얼굴이 뚱뚱한 정유라 말고 음. 살이 좀 빠진 듯한 정유라를 보면 최순실 닮았던가요? 나는 안 닮았던데 오히려 정유라가 박근혜 친자가 아닐 거라는 설의 대표적인 거는 너무 최순실과 너무 닮았다? 닮았다였잖아요. 응. 근데 최근에 얼굴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걔네들은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정유라도 얼굴을 그렇고 많이 고쳤잖아. 그러니까 본바탕이 없어요. 본바탕이 오히려 없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게 더 나은데 어렸을 때 왜 그 말 타던 퉁퉁한 사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라고는 하나 굉장히 몸이 크다. 거의 중학생 같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근데 그 좀 퉁퉁하던 그때의 얼굴이 박근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최태민을 처음 만났다. 그때 최면수를 뭐 고3 때 뭐 어쨌다 하는 그 어렸을 때 사진도 있거든요. 그때의 박근혜가 지금 얼굴보다 훨씬 좀 퉁퉁해요. 미간이 넓고. 지금 의혹이 된 게 뭐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박근혜 20대와 정유라의 10대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고 좀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눈매. 10대하고 예, 정유라 10대. 정유라 10대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얼굴이 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본인들도 떨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다섯째 부인과 같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그리고 상복을 입을 아까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가족만이 입는 거잖아. 그렇죠. 부인까지 성이 달라도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 그럼 그렇죠. 뭐야? 6번째 부인이라는 거야? 뭐야? 아, 그건 사실 솔직히 말해 뭘 그 의혹 제기를 이제서 하고 그래. 맞잖아. 아, 6번째인지 아닌지 아니, 그걸 아니, 몰라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6번째는 따로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일곱 번째야? 임선희 씨 네. 만나서 6번째 부인 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선희 씨가 쫓아내고 뭐 난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거기 뭐 예전 그 기사에도 이렇게 뭐 첩이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석 씨 이야기에 의하면 또는 조순재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근데 자기 강남에 이제 살 적에 박근혜가 그렇게 뭐에 끌리는 듯이 온다. 오면은 우리는 나 이렇게 마당 쓸다가도 숨어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주 좁은 방. 거의 그냥 사람 두 사람이 누우면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좁은 길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최태민과 하루 종일 안 나왔고 밥을 이렇게 넣어주면 최태민이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식판을 밖으로 빼는 이런 식이었었다라고 하죠. 요즘에 아궁이 재방송 엄청 됩니다. 황진미 씨 나온 거. 근데 나 너무 많이 잘렸어. 내가 한 이야기에. 80% 이상이 잘렸어. 거기 숙모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다른 월간지 편집자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는 뭐 웬만큼 다뤘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 분위기는 어때요? 그 양반들이 털어놓은 것 중에도 편집된 거 있죠? 있을 것 네, 같은데. 많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았어, 사실은. 들어줘봐요, 빨리. 거기 들은 이야기 중에. 잘린 거. 잘린 거, 그렇지. 그 숙모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얘기를 할 듯 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시더라고. 5천. 답답해. 불안한 거야.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얘기는 싹 피하고 안 하셔요. 근데 재방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한대? 내가 그래요? 지금 난 못 봤는데. 재방송이요. 원래 지상파에서는 본방하고 재방송 다 출연료가 나가요. 아 그래요? 드라마도 드라마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료가 1이면 재방송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MBN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이런 같은데. 응. 뭐 고정 출연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 몰라요. 단발성이 그건 일단? 지난번에 일단 연락이 왔고, 근데 네. 이렇게 다 잘린 걸로 봐서 연락이 안 올 가능성도 많아요. 정 반대로 해석해도 돼요. 왜? 너무 센데 응. PD가 편집하는 거 보면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황진미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많이 비춰져. 근데 우리는 황진미 목소리 들으려고 막 TV 보고 있잖아. 대체 언제 발언하는 거야 하고 막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끝부분에 많이 넣어줬지. 그러니까 황진미의 스타일은 그 나머지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발언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구색 맞추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더라도 결정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고정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쎄.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빡세요. 4시간을 녹화해가지고 1시간 반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는 이 무슨 자료 화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4분의 3이 쳐나가지는 근데 거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4시간씩 해?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인간들일세. 그러면 다음에 거기 나가시면 그 숙모회 회장님한테 유경수 여사, 그 숙모하는 유경수 여사의 그 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보시죠. 육모 씨가 뭐. 예. 있나요? 육씨 집안의 그 친일 행적과 그 아주 나빴던 에이. 점들. 그거는. 그래, 뭐- 벌써 아니, 근데 그거는 항상 주제가 바뀌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최태민과 박근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선다. 그 씨앗이 아니고 씨앗이에요. 이게 손우리말로. 씨앗. 손우리말로 첩. 남편의 첩을 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인내했다는 어떤 기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워낙 그런 사람이었고. 예전에 우리가 최태민 이야기를 이 게이트 국면에서 말고요. 많이 그 했어요. 3년 전에 할 때인가는 중정 보고서에 보면 최태민이 된 이야기가 격렬하게 나오는데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발기불능 뭐 이런 거.